잊혀진 비극, 사라진 이름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성장이라는 깃발 아래 숨가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에서는 인권의 그림자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불황화 궤도라는 명분은 정부의 방침이자 동시에 더러운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사회 전반의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과 아이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쓸려나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랑의 집이라는 위선적인 이름이 붙은 행복복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랑이 아닌 폭력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벽을 뚫고 나오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말라붙은 피 냄새와 썩은 냄새가 섞인 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준영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8살 그의 손을 잡고 걷던 어린 여동생 은숙이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참히 끌려갔습니다. 오빠, 오빠. 절규하는 은숙이의 목소리는 준영의 귓가에 영원히 박혔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은숙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준영의 가슴 속에는 여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복지원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분노가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펜을 들고 기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자가 아닌 잊혀진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라진 은숙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지옥의 생존자 준영은 복지원의 실상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던 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지옥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생존자 영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한달음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는 10년 전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미세하게 떨렸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준영의 동생 은숙이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준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아, 그곳은 지옥이었어. 매일 사람들이 사라졌어. 밤마다 들리던 비명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해. 외질소리,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곳의 퀴퀴한 냄새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우린 정말 지옥에 살았어. 영수는 악몽 같은 기억 속에서 헤매며 복지원 지하에 감춰진 비밀 통로와 시신 처리장의 존재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준영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준영에게 은숙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전하며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영은 영수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펜 끝이 닿을 때마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고 준영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쉽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복지원의 원장인 박 원장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했고 준영의 기사는 번번이 거대한 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수의 증언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복지원 지하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춰진 진실과 마주한 공포. 준영은 영수의 증언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행복복지원 터를 찾았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안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문이 깨진 복도에는 텅 빈 공간을 울리는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준영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영수가 말했던 비밀 통로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통로 안은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준영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희생자들이 이곳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의 시선은 희미한 빛 속에서도 한 곳에 멈췄습니다. 명단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은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던 동생의 흔적을 이런 끔찍한 곳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에 준영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명단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이 흐르던 통로에서 갑자기 낡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살려주세요. 엄마. 나 배고파.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고 당시 아이들의 마지막 절규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공포에 준영이 몸을 떨 때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그곳에 발을 들이다니. 돌아보니 복지원의 원장 박 원장이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준영은 자신이 끔찍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원장은 준영의 손에 들린 명단을 확인하고는 더욱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영원히 묻힌 진실. 박 원장은 준영의 분노를 비웃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곳이야. 저런 쓸모없는 인간들은 사라져야 해. 나는 그저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야. 사회가 버린 쓰레기들을 치웠을 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의 잔혹한 논리에 준영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박 원장에게 달려들었지만 박 원장이 미리 심어둔 부하들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준영의 몸을 덮쳤습니다. 준영은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박 원장은 짓밟히는 준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짓밟으려는 듯 속삭였습니다. 내 여동생도 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진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준영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은숙이가 나타났습니다. 맑은 눈으로 자신을 보며 오빠, 나 여기서 너무 추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은숙의 환영은 희미해지며 사라졌습니다. 준영은 무너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박 원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은 폐허가 된 건물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진실을 영원히 덮으려는 자의 싸움은 결국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복지원의 끔찍한 진실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 갇혔고 준영은 동생의 이름을 외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묻힌 그곳, 침묵은 영원히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침묵 속의 외침. 다음 날 폐허가 된 행복복지원 터에서 박 원장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로 처리되었고 진실을 쫓던 준영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침묵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준영이 남긴 기록들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복지원의 비극은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준영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영이 남긴 증거들과 기사 초고를 모두 모아 법원에 제출했고 자신과 같은 생존자들을 모아 진실을 알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침묵 속에 갇혔던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행복복지원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혔던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의 비극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 씁쓸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용기 있는 투쟁이 거대한 침묵을 깨뜨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다는 아픔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비슷한 비극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